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업종과 주식이 좀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답을 그림 하나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정수에 해당되는 핵심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방법은 제가 금리 인하 효과를 단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서 보려고 이 박스를 나눠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노란 박스는 금리 인하 초반부입니다.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는 국면이고요. 여기서 파란 박스가 중후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서 밑에 그림의 첫 번째 그 파란 선이 뭐냐면 S&P 500의 성장주 지수를 가치주 지수로 나눈 값입니다. 나눈 값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 값 자체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가치주가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모가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갈수록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매력이 더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선 같은 경우도 모멘텀 지수를 제가 시장 전체로 나눈 값이니까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모멘텀주보다는 시장 전체가 더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상대 가치를 그냥 본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초반부에 어떤 반응을 받는지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반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아웃퍼폼하고 있죠. 노란 박스들 제가 보니까 그래프가 약간 내려가는데요? 내려가고 있죠. 약간 내려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옆으로 길라고 하고 있죠. 계속 잘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올라가려고 하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훨씬 더 좋다. 수익률이 좋았을 때. 그리고 시장 전체보다는 모멘텀주. 여기서 모멘텀주는 뭐냐면 원래 올라가던 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다. 달리는 말. 달리는 말을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굉장히 잊지 말아야 되는 현상인 건데 금리 인하 초반부에는 가치주가 좋더라. 신기하네요, 그것도. 금리 인하할 땐 돈 푸니까 돈 풀면 나스닥, 테크. 그럴 것 같으시죠? 한데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달리는 말이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전체만도 못했다. 먼저 달리다가 쉬어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색깔이 바뀌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디펜시브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펜시브가 우리 경기 방어. 방어주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둔화되려고 할 때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해서 배당주라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인기 종목들이 인기를 또 받게 되는.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게 미국의 지금 유통주들이 대단히 주가가 좋습니다. 유통주들이요? 유통주들 중에서도 월마트 주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날아다니더라고요. 월마트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왜 날아다닐까요? 왜일까요? 걔네들이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미국에. 필수 소비재 업종. 왜냐면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월마트를 사람들이 안 가지 않습니다. 갈 수는 없죠. 더 많이 갑니다. 왜냐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많이 해먹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 월마트나 이런 쪽 같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나 하면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이자 비용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싸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언제 반영이 되느냐? 요 파란 박스에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럼 금리 인하 중후반부에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중후반부냐? 저는 그걸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정책 시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 경기로 반영이 되는데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 시차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성장주들도 반응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해가 되는데요.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보통 둔화되니까 경기 방어주로 갔다가 금리 인하하는 건 시차를 두고 한 6개월 있다가 반영이 되니까 금리 인하 중후반부에는 이제 유동성 반영해서 성장주로 가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S&P 500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물론 밸류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지금 은행주들 최근까지 막 날아다녔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그랬고요. 현대차 얼마나 좋았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좋았고.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치주들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가치주들이 좋았던 건 사실은 한국만의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금리 인하 직전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산, 디펜시브 로테이션이 한국 증시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모멘텀주랑 기존에 달렸던 말들, 그리고 아니면 기존의 성장주라고 했던 미국의 빅테크들, 이것보다는 가치주에서부터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가치주 내지는 배당주에서부터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으시겠다. 물론 장기 투자하실 분들, 내년 하반기에 있을 디펜시브 로테이션에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이 그로스 로테이션은 이제 바뀔 겁니다. 다시 성장주 쪽으로 로테이션이 바뀔 텐데, 그거는 아마 내년 하반기를 노리시면서, 물론 지금서부터 난 쌀 때 살 거야, 이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마 의미 있게 움직이는 것은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디펜시브 로테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 공시기에서 어긋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사실 한 벌써 1, 2개월은 빅테크 약간 재미가 없긴 해요. 벌써 지수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약간 재미가 없다고 벌써 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너무 웃긴 게 월마트나 이런 게 지금 사실 최고거든요. 웬만한 빅테크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예. 그러면 또 구독자들이 바로 궁금해하실 게 이걸 것 같아요. 약간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달렸던 말들 그럼 조금 쉬면 내년에 다시 달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끝나는 거나 혹시 아니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답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한번 밑으로 내려봐 주십시오. 요 그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주글라 파동이라는 걸 이 경제학 원론이 이런 거 보시면 배우시거든요. 주글라 파동? 주글라 파동이 뭐냐면요. 12년에서 15년짜리 파동입니다. 이게 어떤 파동이냐면 민간 투자 사이클입니다. 이게 민간 투자에 뭔가 기술 혁신이 벌어지게 되면 그 한 사이클이 한 12년에서 15년 정도의 투자 주기가 쭉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5년도 윈도우 95가 저는 대표적인 주글라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윈도우 95부터 해서는 PC랑 인터넷 시대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IT 버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게 되면 그 아래 보면 S&P 500 IT 업종의 그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캐펙스 사이클,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설비 투자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그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 IT 업종의 상대 주가가 이 IT 업종의 상대 주가 S&P 500 대비 S&P IT 업종 지수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올라갔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시장 대비 IT가 더 올랐다.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것도 주글라 파동의 전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굉장히 큰 엄청난 기술 혁명이 벌어졌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이클이 이제 우리가 가깝게는 아이폰 출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출시가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 아이폰 출시된 이후에 스마트폰이랑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때 IT 업종의 매출액 대비 자본적 지출이 또 한번 쭉 올라가죠. 이때 위로 올라가 보시면 IT 업종의 상대 주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 올라갑니다. 이 주글라 파동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크게 가네요. 주글라 파동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10배거가 나옵니다. 10배요? 10배짜리 주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95년도에 뭐 윈도우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95년도에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윈도우가 나오고 이제 제대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윈도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인터넷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막 도스로 막 인터넷을 했었거든요. 도스 시절, 그랬는데 너무 신기반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냥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샀으면 10배 먹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 너무 신기반기하다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애플을 사셨으면 10배거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22년도에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만약에 21년도 저점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10배거 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거의 벌써 그렇게 왔죠. 10배 났으니까요. 지금도 사실 10배거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주글라 파동 초반부에는 사실은 우리가 AI 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은요.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논란이 있었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나온 걸 되게 폄하했던 사람들은 뭐 굳이 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하냐? 집에 가서 편안한 PC 큰 걸로 보지. 그러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도 많았거든요. 저걸 되게 폄하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되게 세상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GPT로 만들어진 AI 시대도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글라 파동의 시장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글라 파동이 시작됐던 그 현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미국의 빅테크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다. 단기적으로는 한 번씩 이제 출렁거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윈도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을 본 건데요. 자본 지출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윈도우가 출시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뭔가에 투자가 많이 발생한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주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주가가 전분기인데 주가가 지금 팍 마이너스로 확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알파벳을 한번 최근 거 한번 볼까요? 알파벳을 보시게 되면 알파벳이 최근에 생성형 AI 때문에 자본주의 지출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회색 막대가 올라가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니까 알파벳 주가가 한 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색한 건 아니고요. 2016년에도 보시면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자본주의 지출 많이 했었거든요. 자본주의 지출 한번 확 올라갔던 그 막대바가 보이실 건데 그때 주가 어땠는지 보십시오. 급락을 합니다. 분기별로 거의 한 6%, 7%씩까지도 빠졌거든요. 이게 뭐냐? 당연히 어떤 기술 혁명이 있었던 그때에는 자본적 설비 투자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투자를 해야지 그게 기술 혁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실적이 변동성이 제법 있었다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게 오래 가느냐? 그렇진 않더라.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도 특정 분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설비 투자라는 게 계속해서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근데 알파벳을 보니까 지금 투자가 많이 늘어난 사이클에 진입한 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지금 알파벳의 제미니라든지 챗GPT 같은 것들이 구동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백업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다. 그래서 그 변동성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투자가 많이 집행되던 시기니까 아무래도 이 실적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알파벳도 그래서 주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좀 부진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알파벳도 CEO가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훨씬 더 이롭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돈 막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알파벳은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에서는 돈들을 캐시카우들이 있는데 그 캐시카우를 배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는 쓰겠다. 투자하는데 쓰겠다라고 주주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이러다가 이거 실적 망가지면 이 우려를 지금 갖는다는 거죠. 됐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앞서 말씀드린 주글라 파동 초반부에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견뎌내셔야 된다. 좀 부진한 구간을 견뎌내면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다. 이 구간을 지금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싫으시면은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가치주로 가셔야 된다. 차라리 지금 올라가는 그런 배당주나 뭐 이런 것들 사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냥 순수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적립식으로 사시는 모아가는 구간이지 지금 이거 가지고서 뭐 시세를 당장 낸다 이런 생각은 조금 늦추셔라. 그게 의미 있게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글라 파동이 의미 있게 뭔가 이 파동 자체가 진짜 완벽한 파동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게 이제 실제로 돈까지 벌어주는 그 단계까지 잘 진행이 됐을 때 그러면 사실은 이게 12년에서 15년짜리 사이클인 거잖아요. 그 와중에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은 또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싶어요. 제가 오늘 주글라 파동 말씀드렸으니까 주글라 파동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종목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면 참으실 때 저 주글라 파동을 보면서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알짜 자료 갖다 주셨는데 구독자분들 이렇게 흔들리실 때마다 그래 주글라 파동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도망가면 좀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9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윈도우 9가 뭐 필요해? 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아이폰 지금 큰 PC로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저가 됐거든요. 저 AI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늘 지나고 나서 이렇게 승자 패자랄까요? 좀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단기부터 중장기 관련된 전망이나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듣고 한번 나도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자산 배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돈이지만 1억으로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한다면 어떻게 비중을 구성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산 배분의 333 원칙. 333 원칙은 앞으로 한번 자산 배분해 보실 때 이렇게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네네. 내 자산의 3은 주식,
사문채권, 사문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은 실물부동산이라고 보시지 말고 그냥 리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내 연금 계좌, 연금이나 ISA 계좌, 우리 절세 계좌를 운용하실 때 나는 333으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가능 금융자산 중에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 333으로 하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화 자산 비중을 한번 30에서 60%까지 전체 자산에 한번 맞춰보자. 이 근거는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네. 제가 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세상의 변화를 내 포트폴리오가 잘 반영시키게 만드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난 한 5년간은 미국 증시가 그냥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끌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예를 들면 다 한국 주식밖에 없어. 이거는 세상의 변화를 굉장히 반영 못한 내 자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의 변화를 잘 반영시켜야 되고 그러면 세상 전체의 비중이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거 잊지 말으시기. 네. 이게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25% 정도라고 보시면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보다도 미국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전 세계 주식시장 차지하는 비중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이네요. 엄청 크네요. 예. 그러면 네. 여기선 제가 미국 채권까지는 또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미국 채권은 훨씬 더 비중이 크거든요. 주식만 해도 이렇게 크군요. 예. 그러면 네. 저는 바닥이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25% 정도가 한 바닥이 돼야 된다. 최저 비중이에요. 최저 비중이 돼야 되고 네. 미국 금융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넓게 보면 한 절반 넘어선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내 자산의 한 30에서 6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달러화 자산에 노출을 시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야지 세상의 변화가 내 자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령 미국이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봐서 이 원칙은 크게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 만약 1억 가지고서 자산 배분 하신다면 네. 그러면 333 원칙이니까 주식형 ETF 3천만 원, 채권형 ETF 3천만 원, 그다음에 리츠형 ETF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이 되고 현금은 1천만 원. 1천만 놔두고 네. 여기에서 이제 자산 배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국 주식형 ETF에 2천만 원, 한국 주식형 ETF에 1천만 원. 2대1로. 그다음에 미국 채권형 ETF에 2천만 원, 한국 채권형 ETF에 1천만 원. 미국 리츠형 ETF에 2천만 원, 한국 리츠형 ETF에 1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대로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정률 자산 배분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정률 자산 배분이 뭘까요? 만약에 네. 기준을 한번 정하셔서 나는 만약에 리밸런싱을 하겠어. 리밸런싱 하는 주기를 1개월로 하겠어? 아니면 분명히 왜냐면 주가는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네. 이 비중이 계속 바뀔 겁니다. 만약에 주식이 만약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3을 넘어서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33%가 되든지 뭐 아니면 대충 3이 넘어갈 겁니다. 30%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일정 부분 좀 팔고 떨어진 거를 사는 거죠. 사서 계속 비율을 맞추는. 계속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정률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를 팔고 떨어진 걸 사는 그 전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역투자 전략인 거죠. 올라간 건 팔고 떨어진 걸 사는 전략이 되는 거니까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333 원칙대로. 네. 이대로 하시면 제가 봐서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보다 그냥 원칙 없이 하는 원칙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 원칙을 어떤 거에 적용하시냐면 제가 봐서는 조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으니까 연금 자산에 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계좌에 어차피 내가 적립식에 넣을 거니까 예. 이렇게 비중을 계속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하기엔 난 너무 바빠. 네. 그러면 분기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요. 그 333에 딱 그 비중에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10년 가시면 저는 이게 왜냐면 계속 복리효과가 나거든요. 왜냐면 싼 걸 내가 계속 저점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비싼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비싼 거를 줄이고 싼 거를 사서 계속해서 리밸런싱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 돼서 수익률이 계속 9% 올라가는 눈덩어리가 되는 그 효과가 날 겁니다. 괜찮네요. 기억하기도 좋고 예.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고. 꼭 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연금 계좌니까 어차피 단기 관점이 아니니까 예. 우량 자산을 이렇게 배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정말 열공하시는 분도 많고 예. 투자에 관심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센터님께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냥 오늘 드렸던 얘기들 조금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첫 번째 요약.
올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의 경기 둔화 국면입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둔화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있을 때 이 333 원칙대로 나는 상관없어. 난 333으로 그냥 10년 가져갈 거야. 그 원칙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333 원칙을 제가 또 대안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글로벌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미국에 대한 우리가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한 30에서 60% 비중 가져가는 게 좋은지도 얘기 드렸으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 마시고 이게 내 세상의 변화를 내 자산에 반영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몇 개 중요한 키 차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앞서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경기 둔화 초반부, 경기 둔화 후반부, 금리 인상 초반부, 금리 인하 초반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서 성공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해주셨는데요. 오늘 센터님 말씀해주신 내용 또 복습하시면서 실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